오늘은 7월 3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 편입니다. 또 이슈가 조금 이렇게 다른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지금 이제 러시아 전쟁이 길어짐으로써 유럽에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썼는데 선택의 폭이 되게 줄어들게 됐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가스 밸브 차단한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유럽에서도 이제 정책을 다르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석탄 발전이 다시 뜬다. 러시아 에너지 공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지나면 겨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다른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단 독일 천연가스 소비 줄이고 석탄 사용 늘리는 긴급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씁쓸하지만 방법이 없대요. 탈원전 기준은 계속 유지할 것인데 진아블루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뵈니까 또 더 반갑네요. 씁쓸하지만 방법이 없다 해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 11월까지 각국 천연가스 공급량 80% 비축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 중국도 2022년도에 7% 확대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위협을 받는 것처럼 유럽도 마찬가지 그 천연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한 거죠. 이 석탄이 또 공급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생산된 천연 에너지를 비축하지 않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0년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20년도, 2021년도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다시 석탄을 쓴다고 했으면 굉장히 되게 문매를 맞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달라져 버린 거죠. 전쟁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푸틴이 그 가스 밸브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럽에서는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이 천연가스, 천연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런 굉장히 강국인데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에 대응해 자국 석탄 발전량을 늘리기로 했다 했잖아요. 유럽과 다른 지역 국가들도 에너지 공급난에 석탄 사용을 늘리는 추세다. 각국이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2050 탄소 중립을 약속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심화된 에너지 공급난으로 탈석탄 실현은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면 그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가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장기화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이슈는 뭔지 이제 또 예측이 되잖아요. 지금 급하니까 급한 불을 끄는데 이제 미래지향적인 어떤 우리가 행동 양상을 보이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푸틴이 유럽의 기후 리더십을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제가 이거 블로그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차단이 돼버리네요. 잠깐만요. 이게 블로그 글이 이게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이 위에 기사랑 밑에 기사는 비슷한 기사였고 지금 바나나 500km 북상 최북단 화천까지 상류 이 말이 되게 제목이 되게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결국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서도 열대 과일 농작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천군의 스마트 농장 지역 바나나를 재배해
제베리아 제천도 열대과일 재배에 도전하고 올리브 등 남부 지방선 소득 작목이 이제는 농업기술 발달도 있지만 기후 변화로 그 재배가 가능한 기후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남한 최북단 강원도 화천군의 바나나 재배 도전에 나섰다. 겨울이면 시베리아 못지않게 춥다고 해서 제베리아라고 불리던 충북 제천시도 조만간 망고 재배 실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농업기술 진화가 맞물려 한반도 열대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 중인 거죠. 그래서 열대 과일의 대표격인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물론 이름도 생소한 패션 프루트와 오크라 등이 충청을 넘어 강원에서 출하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강원에서 날씨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재배됐던 식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재배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게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면 그 전에 패러다임은 이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천군은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서 열대과일인 바나나, 체리, 파인애플을 재배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온난화로 매년 과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농가 소득원이었던 것들은 기후로 인해서 재배하기가 힘들고 이제는 새로운 것, 열대작물 재배의 환경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인정.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탄소 감축 3천만 톤.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지난해 NDC 목표 높인 정부 국외 감축량 인정받은 게 필수인데 스리랑카, 미얀마, 페루에서는 탄소 중립 협력 여부를 불투명 이고 2030 목표 달성 미지수.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급격히 상황 조절한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가 NDC라고 합니다. 국가 온실 가스 감축 목표가 NDC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2030 40% 달성한다 그랬잖아. 그때 제가 작년에 데이터를 말씀드렸듯이 석탄 산업이 그 전체 산업의 11점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2030까지 40% 감축을 하려면 300 몇 조가 들어가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온실가스 국외 감축분이 3,350만 톤을 우리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해외 국가들의 협력 추진을 했는데 서로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양자 협력을 체결한 국가는 베트남 한 곳밖에 없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데이터를 만들기가 지금 힘들어요.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산업분을 봤을 때. 근데 해외의 그 국외 산업에서도 이게 같이 데이터를 맞춰야 된다는 건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어때요? 40% 감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냥 없다라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감축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따른 우리 뭐 벌금이라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게 주어지는 뭔가 페널티가 있을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감축한다 했잖아. 근데 왜 감축하지 못해서 이게 이제 국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럽은 이미 그 점수를 저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지금 석탄을 쓴다라고 했을 때 막 타격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가의 그 탄소 중립 수치를 낮추는 거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80년대, 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열심히 산업화 시절 때부터 유럽은 그
이런 부분에 환경 생태 부분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실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불타는 유럽은 지금 오늘 아침에 메타루카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기사에 보니까 지금 해외 여행 가려고 했다가 그 취소하는 그게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미리 몇 개월 전에 그 비행기 표를 끊어 놓으면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지금 계속 뭐 다시 지금 바이러스가 유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전쟁도 있고 또 이런 기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취소하는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름에 여행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런 기사를 보면 가고 싶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2020년 7월 유럽 폭염 지옥 속에 에어컨 없는 독일에서 살아남기 해가지고 이 블로그에 글이 있는데 지금 산불에다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요즘 유럽 전체가 40도가 넘는 미친 폭염으로 고통받는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고요. 특히 프랑스, 스페인 남부 지방은 고온으로 인한 산불 피해와 더위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름에 3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영국 또한 올해는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기상청 적색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계속 보도되는 날씨인데 이런 그 온도이지만 체감 온도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냥 공기 중에 온도는 이렇지만 체감 온도는 달라요. 그래서 무려 폭염 웨이브가 덮쳐서 무려 3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독일 폭염 대비해서 창문을 꽉 닫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더운 바람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후된 대중교통에 에어컨이 없나 봐요. 이제 완전히 불타는 지금 이 현상이 보이죠. 2018년도, 2019년도, 그 다음에 이거는 2022년 7월이네요. 이렇게 뜨겁게 지금 불타고 있다. 그리고 불타는 유럽 기후재앙 닥쳤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7월 중순임에도 유럽은 지나치게 뜨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스페인 최고 기온 45.7도를 찍었대요. 이렇게 되면 타이어가 타버릴 것 같아요. 녹아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신발 밑창이 바로 나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외부에 세워놓은 이런 시설물들이 녹아서 내리는 현상.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기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망 건수를 놓아 초과 사망, 폭염 탓에 10일에서 14일 237명이 집계됐다고 스페인 보건부에서 밝혔대요.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폭염 때문에 사망자 수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다는 45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45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그러니까 집에서 문 다 닫고 에어컨만 켜고 있을 건데 그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 전기가 또 원활하게 공급될까요? 이렇게 폭염이 생기면. 그랬을 때 우리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전부 다 물통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2025년도부터는 폐기물 매립 재활용 세미나 우리 2025년도부터는 매립이 금지됐죠. 쓰레기 매립이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4년 후 쓰레기 대란 불보듯 폐기물 매립 재활용을 병행이 정답이다라고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생활건설 폐기물 수도권 매립 행위 전면 금지돼 매립 규모 4년 후 10분의 1로 뚝
대책 없으면 쓰레기산 불가피, 폐기물 소각 재활용 확대 절실, 전문가 서울 등 소각장 확대, 쓰레기 자원 시설 속도 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게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그리고 마트에 가도 소포장 이런 게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왜냐면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편의점 마찬가지. 이제 그게 아예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당연한 걸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생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외식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배달 음식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먹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배달을 하면 내가 편하긴 하지만 그냥 잠깐 가서 먹는 게 훨씬 더 또 차 타고 이불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주변에 그냥 잠깐 걸어가 가지고 먹는 곳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나중에 이게 매립이 안 되고 다 소각으로 했을 때 이게 재활용 순환 자원으로 이게 보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걸 소각했을 때 나오는 탄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를 국가가 뭔가 이슈를 정하고 정책을 만들 때는 서로 상호 소통을 하면서 여러 기관들이 서로 목소리를 내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수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그 국에서는 이렇게 했어. 저쪽에서는 이건 안 돼. 뭐 이런 게 너무 치열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서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금 맞는 정책, 뭐 퍼센테이지를 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독일, 일본은 쓰레기 매립 제로. 미국은 생물 분해 매립장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독일과 일본처럼 매립보다 소각과 자원화를 늘리는 자원순환에 주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에서 연간 발생하는 도시 고형 폐기물 중 절반은 매립에 의해 최종 처리되고 있다며 바이오 리액트 매립지, 즉 미생물 성장을 위한 조건을 조성해 생물 분해성 폐기물의 안정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또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달라요. 이 토지가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매립할 수 있는 땅도 많고 또 뭐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게 많은데 여유 공간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과부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이 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빈 땅을 지도에서 찾고 그 빈 땅을 그 향후 개발 계획도 어디 가서 찾는 이걸 제가 들었는데 지금 별로 빈 땅이 많지 않아요. 산이나 이거 아니면 다 개발이 돼가지고 농사 짓는 농지도 거의 다 이제는 그 저희가 다시 개간해가지고 뭔가 대지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또 미국하고는 이 매립의 기준에서 차원이 다르다 지금. 그리고 소각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저는 일본에서 하는 거를 많이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의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자체 안에서 모든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게 서울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것도 문제고 소각장이 없는 것도 문제고 다 이게 주변 지역으로 간다는 것도 문제고 소각장은 없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매립장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같이 아주 오래 전부터 지자체에서 나오는 각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지역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재활용할 수 있는 용품을 잘 분리해서
다시 자원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지자체의 수입원으로도 이제는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와서 뭔가 자기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게 다른 지역에 쓰레기장에 가면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여기 지역에도 여기 가까운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 옆에 주민들에게 1년에 500만 원씩을 준다 하더라고요. 500만 원씩을 주는 이유는 그 뭐 안 좋은 냄새라든지 그 공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따르는 거고 또 그 병원에 완전 풀세트 종합 검진할 수 있는 그 검진비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이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책을 써서 뭔가 공기도 깨끗해지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마트에 그 식자재 포장을 플라스틱으로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주는 그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순환될 수 있게 이게 우리 예전에는 그 잎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뭐 신문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게 좀 이 순환이 잘 되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 마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집에서 그걸 가지고 왔을 때 뭐 그 포인트를 더 많이 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 저도 이제 로컬 푸드 매장에 한 번씩 가는데 거기에는 그냥 매대에 그게 쫙 그냥 있어요. 이렇게 야채류들이. 그러면 그걸 그냥 담아와서 그냥 그 포장해서 오기도 하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은 그런 걸 더 원해요. 로컬 푸드. 그래서 여기 제가 있는 곳에서 20분쯤 차를 타고 가야지 그 로컬 푸드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불로 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 편의점 있는 것만큼 동네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도 바로바로 소비도 되고 그 편의점에 물건을 배치하기 위해서 트럭들이 매일 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탄소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계산을 다 했을 때는 뭐가 더 효율적인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마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을 때도 내가 사는 곳에 그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야채 가게 차리 메타르카님 할 일이 많아요. 최악 물난리 인연 홍수 취약지구 96% 지금도 방치되고 있대요. 환경부 선정 홍수 취약지구 443곳 4%인 17곳만 장마 대비 조치가 완료되고 나머지에는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벌손님 한 분 하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 지역에 이런 거를 뭔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력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사는 동네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가 굉장히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는 마을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정치인들이 그게 큰 뭔가 메리트가 없었을 때는 관심 지역에서 그냥 제외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를 누가 나서서 이렇게 해 주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진단했을 때 이런 거를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도 국비도 지원하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좀 아우러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물난리가 나면 또 이게 인재니 자연재난이니라고 또 평가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후위기 참상 유럽 대홍수 1년 땅은 오염되고 무너진 다리 그대로 지난해 7월 홍수로 유럽 240명이 사망했는데 피해가 가장 컸던 독일 아르지역 현장 관광객도 끊기고 와인산업도 사라져 휘발유 유출로 토지와 집 오염 심가 지열 유용화 에너지 체계 전환 추진을 하는데 기후위기로 서유럽 폭우 확률이 9배가 늘어났대.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겼대, 주민들이. 그래서 또 홍수를 걱정한다. 그러니까 유럽은 옛날부터 이렇게 지형적으로 기후에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여기에 되게 예민하지만 자연이 이렇게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폭우가 쏟아졌는데 어떻게 우리 마을에는 오지 마라고 뭐 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뭐 장벽을 만들어 놓겠어요? 그냥 한 곳에 퍼부어 버리면 그만인데. 그런 일이 있다. 결국은 이것도 다 기후 위기로 일어나는 재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상갱이 이야기 아시죠? 이거 제가 환경 스페셜에서 봤는데 이게 상갱이는 이렇게 그 어부들이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어류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걸 그 뭐라 투망이라 해야 되나? 이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탁 치잖아요. 그러면 이 상갱이가 잡힌대요. 잡히면 이거를 신고를 하면 어부들이 그 벌금을 낸대요.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 어획을 하다가 버려버린대요. 그냥 귀찮으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 그래서 그때 그 환경 스페셜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갱이가 죽고 그 부검을 해봤더니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막 나왔는데 그 막 폐기물들이 보면 상갱이가 먹은 것 중에서 그 뭐지? 그 플라스틱 막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물 막 이렇게 폐그물 같은 거 바다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삼키고 이게 그 뭐지? 조직이 그대로 그냥 폐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가져도 이게 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이 부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생겨서 2005년도 한반도 근해에 서식하는 상갱이의 수는 36,000마리였는데 연안개발과 환경오염, 혼액 등의 피해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여서 2016년도에는 17,000마리 급감했대요. 폐사하는 상갱이 수는 1,000여 마리로 추정되지만 어민들의 정언은 그 수의 몇 곱절이나 된다. 이거는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상갱이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로 나오지 않는다. 정확하게. 저희 딸이 그 사회 무슨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외국에서 오는 큰 어선 뭐지 우리 물류 배들 있잖아요. 그 평행수가 그 외국 근한 바다에 있는 물을 이렇게 바닷물을 집어 넣어 가지고 배의 균형을 잡는 평행수로 쓴대요. 근데 이제 그 배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평형수를 다 이렇게 우리나라 바다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외국의 어종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평행수 안에. 그러다 보니까 외래종이 우리 토종 그 바다의 어떤 어류들을 이게 조건이 안 맞고 이러기도 하지만 이걸 다 잡아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우리가 보통 집에서 키우다가 못 키워가지고 방류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 평행수에서 따라오는 외래종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이 평행수를 그 배를 만들 때
아예 그냥 그 안에 배 안에 그렇게 만들어서 내야 된다. 그냥 그 평행수를 보관하는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 바닷물이 평행수로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걸 알았는데 그 바다 속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 어마무시하게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절약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 효율을 되게 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일본보다 전기를 50% 더 써. 우리 보통 그 전기 제품 같은 거 보면 에너지 효율 몇 등급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것처럼 세계 10번째 에너지를 많이 쓰는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이 연 2.3%가 증가하는데 20년간 효율성이 개선이 안 됐대. 그래서 전력 소요율 선진국의 60% 수준이라는데 전력 예비율 한 자릿수가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자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뭔가 공장에서 뭔가 물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빨리빨리 만들고 많이 팔리고 마케팅을 잘하는데 되게 애를 쓰는데 이게 과연 다른 것과 비교해서 에너지 효율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많이 마케팅에 집어넣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공장에서 또 에너지 쓰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에너지 효율을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정말 그 구멍이 많구나.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 불을 하나 더 끄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가? 에어컨을 안 켜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가? 그런 데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전반적으로 그 기계 자체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많이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심야 전기가 싸잖아요. 왜냐하면 심야에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심야에서 쓰는 전기는 되게 쌌었고 90년대 후반에 저희도 여기 건물에 심야 전기 그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심야에 보일러를 돌리면 되게 이제 싼 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심야 전기를 굉장히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이 정책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밤에 야행성으로 이렇게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또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밤에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24시간 돌아가는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쓰는 에너지 양이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많은 오후 2시에서 3시에 S&P가 가장 높았지만 태양광 보급 증가와 함께 피크타임이 늦춰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시, 3시가 가장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일을 열심히 활발하게 하는 데고 가장 더운 날씨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 타임이 이제 점점 뒤로 밀려들면서 또 밤에 이렇게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야간 전력 사용량을 줄이려면 우선 전력을 많이 사용할 때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전기요금이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서 이불로 밤에 하기도 할 거잖아요. 심야 전기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등 수급 효율화를 위한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전기를 쓰는 시간대도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 열고 냉방 때는 전기료 한 달에 7만 원 더 내는데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저희가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을 받았는데 학교에서는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켜라고 돼 있었어요. 왜? 바이러스가 안에서 순환한다. 그래서 전국 학교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문을 열어서 순환을 해라가 원칙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는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다 그 공간마다 다 세팅을 해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전기가 없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시점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교사 시절에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에어컨이 없었고 이제 저희 유치원에 수영장이 있는데 아침에 오면 수영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잡잡하게 해가지고 오전에 수업을 하고 선풍기로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 거를.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바뀌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점의 기사인데 이 기사를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가 그 뭔가 자원을 아끼고 지속 가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자원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아 이것도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학교가 계속 폐교가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도시는 학교가 계속 정설돼야 돼요. 그죠? 그럼 거기에 따른 자원도 굉장히, 세금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거든요. 근데 이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우리 지금 인터넷 강국이고 IT 강국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폐교회를 스마트 학교로 변신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원래 22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였는데 전체 공간을 혁신하고 전체 학교를 스마트 교실로 전환을 시키니 폐교가 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학생들이 유입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지금 도시의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도시에서 좀 탈피해서 시골에도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기면 폐교가 되어 방치되지 않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고 이제는 대규모로 아이들이 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형태보다 개인의 맞춤형 학습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조건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좀 정비하면 그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또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학교 지속 가능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이 이슈가 또 지난주와는 또 다르게 새로운 이슈들이 좀 많아서 흥미로웠습니다.